19세의 피 끓는 청년 이승만이 배제학당에 입학한 것은 1894년이었다. 1894년 조선 왕국은 청나라에 의존하고 있다 싶어 하고 있었고, 백성들은 살기 어려워 나라가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관리들과 양반들 틈에서 얽밀려 살고 있었다. 일본 군대와 중국의 청나라 군대가 조선 땅을 마음대로 휘젓고 다니고 있었는가 하면, 미국 선교사들이 들어와 조선의 기독교를 전파하려고 학교를 세우는 등 조선에 대한 예세의 내정 간섭과 주권 유린이 심각한 수준까지 와 있었던 것이다. 배제학당. 이승만이 입격한 배제학당은 미국의 감리교 목사인 아펜셀러가 서울에 세운 한국 최초의 근대식 중등 교육기관이다. 고종 22년 7월에 아펜셀러 목사가 서울에 들어와서 1개월 먼저 와 있던 스크랜턴 의사의 집 한 채를 빌려 한 칸짜리 방에 벽을 헐고 조그마한 교실을 만들었다. 아펜셀러는 이경락 고영필이라는 두 학생을 얻어 수업을 시작하니 이것이 한국 근대학교의 시초이다. 아펜셀러가 세운 배제학당은 기독교를 선교하기 위해서 세웠지만 처음에는 학생이 너무 없었다. 6명으로 늘어나니 20명으로 숫자가 늘기 시작하였다. 아펜셀러는 학생들에게 배제학당 설립 목적을 우리는 통역관을 양성하거나 학교의 일꾼을 양성하는 것이 아니요, 자유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을 내보내는 것이라고 하였다. 청년 이승만이 배제학당에 입학하여 느낀 것은 서당에 와서는 달리 아펜셀러 선교사의 설교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설교에서 큰 인물이 되려는 사람은 남을 위해 봉사할 줄 알아야 한다면서 배우고 있는 영어, 천문, 지리, 생리, 수학, 수궁, 성경 등은 청년 이승만에게는 너무나 경이적이었던 것이다. 이승만이 더 놀라운 것은 과외 활동으로 연설의 토론회와 같은 의견 발표의 훈련이었다. 배제학당에서는 체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정구, 야구, 축구 운동을 시켰다. 한문 서당에서는 볼 수 없는 새로운 교육이었던 것이다. 배제학당은 학년을 두 학기로 나누었으며 수업료는 서당에서 곡식이나 물건을 훈장으로 받았으나 이 학교에서는 수업료를 돈을 받았고 입학과 퇴학의 절차를 엄격하게 규정해서 정말 조선인으로서는 처음 맡아보는 신식 교육이었던 것이다. 이승만이 배제학당에서 입학한 후 접한 세상은 너무나 놀라운 것이었다. 고리답답한 양반 쌍놈만 따지며 살아온 조선이 너무나 답답하였다. 특히 같은 반 학생이었던 신명유 서당 선생의 아들인 신흥우는 서당 다닐 때 친구인 신금후의 동생으로서 나이는 이승만과 차이가 많지 않았으나 같은 반 클래스 메이트로서 좋은 토론 상대였던 것이다. 과외 활동으로 연설의 토론회와 같은 의견 발표의 훈련 시간에는 늘 신흥우와 맞붙었다. 신흥우는 충북 청원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자랐다. 관리인 아버지 신명휴에게서 이승만과 한학을 배우다가 같이 배제학당에 들어가 신학문을 익히면서 개화사상에 눈을 뜨게 되었던 것이다. 그는 이미 이승만보다 앞서가는 청년이었다. 개신교에 입문하고 학교 생활 외에 서재필, 윤치호 등과 접촉하고 있었다. 그들이 조직한 협성회에 가담하여 개봉운동을 벌이고 있었다. 신흥우는 이승만보다 나이가 아래였지만 그의 활동 영역이 이승만보다 앞서 있었기 때문에 이승만으로서는 좋은 토론 상대가 되어주었던 것이다. 그래서 이승만은 몰려오는 예세에 대해서 신흥우와 토론을 자주 했다. 내가 금하에게 하나 묻겠어. 나라는 무엇이지? 느닷없는 질문에 신흥우는 어리둥절을 하였다. 우남, 무슨 말이요? 내 말은 나라가 없다면 나라의 백성이 어찌 되느냐 그 말이야. 그야 나라가 없으면 집도 없고 부모 형제 자매 할 것 없이 살 곳이 없어지는 것이지. 바로 그것이야. 나라는 항해하는 배와 같이 바다가 잔잔할 때는 노젓는 일은 사공에게 맡길 것이고 배 탄 손님들은 그 뱃사공을 밀고 한가로이 구경하며 항해하겠지. 물론이지. 그런데 문제가 있어. 문제라니, 만일 거센 폭풍이라도 불어와 돛대가 부러지고 닷줄이 끊어지면 손님들이 울면 어찌 되겠나. 끝나는 것이지. 끝나면 안 되지. 내 말은 그런 때 손님들은 사공만 바라보고만 있었어야 되겠냐 그 말이야. 그러면 안 되지. 같이 달려들어서 사공을 도와야겠지. 바로 그것이야. 배 탄 손님이나 사공이나 모두가 화를 면하려면 서로 뭉쳐야 하는 것이야. 혹 배에 값비싼 물건이라도 실려있다면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바다에 던져서라도 배가 가라앉게 해야겠지.
물론이지. 그러면 이런 경우에 이런 행동이 사공만을 위한 것인가, 손님만을 위한 것인가 대답해봐. 그야 사공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손님을 위한 것 모두이지. 그마 그래, 그렇다고 그때 배에 탄 손님이 그마 자신이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그러한 행동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 그것은 사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마 자신을 위한 것이요. 왜냐하면 설사 사공이 안전하게 배를 저고 가더라도 손님들은 무관심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야. 생각해봐. 나룻배가 아니고 좀 큰 배일 경우 사공은 풍랑을 만나 풍랑과 싸우고 있는데 선객들은 술에 취해 있거나 혹은 잠이 들어 있으며 배가 풍랑할 배 조각이 떨어져 나가고 기관이 고장이 나서 물에 쏟아져 들어와 배가 침몰 위기에 처했을 때 선객들은 선장만 쳐다보고 가만히 있기만 하겠는가? 그냥 죽을 때만 기다리고 있겠는가? 생각해보아. 이때는 선객들도 다른 배가 다가와 구조를 받도록 노력하든가 해야지. 그냥 죽을 때만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지. 지혜로운 선객들이라면 말이야. 이와 같이 이 나라 삼천리 강토는 배와 같은 것이니 지금 우리나라는 폭풍과 몰아치는 바다 위에 표류하는 배와 같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그 말은 어떻게 생각해? 신웅은 대답이 없었다. 그마 지금 우리나라는 배에 빠져 죽어가고 있어. 정신 차려야 할 때야. 신웅은 말이 없었다. 이승만의 말에 신웅은 숙연해지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승만은 서재필의 강의를 듣고 개화사상에 기반한 개몽운동의 뜻을 둔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협성회를 조직했다. 협성회는 초기에 배제학당 학생회 주동하에 학생단체로 출발하였지만은 이후 일반인들의 회원으로 받아들이고 지방 조직이 결성되면서 사회운동 단체로 발전해 갔던 것이다. 협성회는 서재필의 사상을 지지하며 근대적 제도 도입과 정치 개혁을 통한 입헌군주제 실시 등을 주장했다. 결성 1년 만에 회원수가 200명이 넘어서 성황을 이루었고 주간지로 협성회 해보를 발간하기도 했다. 이승만은 협성회 해보에 자기의 주장을 투고하여 그의 명성이 알려지자 협성회에서는 이승만을 회장으로 추대하기까지 했다. 1895년 이승만은 배제학당에서 입학한 지 1년 만에 졸업을 했다. 배제학당의 교장인 아펜셀라는 이승만이란 청년을 그냥 두지는 않았다. 곧 모교의 영어 교사로 채용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인들에게 우리말을 가르쳤다. 21세의 혈기왕성한 이승만은 가만히 있지는 않았다. 독립협회에 가입하여 부패한 조선 왕국을 개혁해야 한다고 협성해보아 매일신문에 글을 써서 조정을 비판하기 시작한 것이다. 19세 과공납방생인 이승만은 이렇게 배제학당에서 나라를 개탄하고 있었다. 그는 어느새 나라의 위기를 터득하고 그는 자기 인생을 바꿔가는 동시에 외국인 선교사들을 통해서 서양의 새로운 문명에 눈을 뜨고 있었던 것이다. 이때 배제학당에서는 미국에서 귀국한 서재필이라는 사람이 아펜셀라 초정으로 배제학당에 특강을 하는 일이 생겼다. 배제학당의 교장인 아펜셀라가 이승만에게 교내신문을 만들도록 권장한 것은 서울에 처음 들어와서 본 조선이라는 나라가 변하는 세계 정세에 나라가 지탱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우선 그가 서울거리를 다녀본 첫날 서울거리의 기막힌 광경을 목격했다. 우선 왕궁과 양반들의 집은 고래등 같은 집에서 하인들을 두고 의리번쩍하게 살고 있는데 백성들의 생활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처절하게 살고 있는 모습에 놀랐던 것이다. 서울의 종로 대로를 잠깐 벗어나면 골목길에는 흑복 떨려된 초가집 사이를 제멋대로 미로가 된 골목이며 골목은 뒤엔 위생관념도 희박해서 요강이라는 일만 변기를 들고 나온 사람들이 배설물을 마구 길가에 쏟아붓고 있었다. 반대로 대대로 양반의 특권을 누리고 있는 귀족들은 적대군주인 왕을 둘러싸고 민씨 일파의 흥선대원군 일파들이 권력투쟁을 일삼으며 특권을 누리고 백성들에게 대해서는 눈꼽만큼도 생각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배제학당 교장 아펜셀라는 선교사 아펜셀라는 이 세습적 귀족들과 적대군주가 자기들만의 영화를 누리고 있기만 하였지 백성들에 대해서는 참혹할 정도의 백성들의 삶을 무관심한 것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다. 아펜셀라의 눈에 비친 조선 집권층은 참으로 잔인한 사람들로 눈에 비칠 수밖에 없었다. 그 이유는
한강 백사장에서 자기들의 자리를 위태롭게 하는 백성들을 참혹하게 상영을 시키는 장면을 보고 더욱 놀란 것이다. 그는 조선의 집권층 정책에 반대했다고 하여 종로 네거리에서 사형들을 만들어 놓고 정부 정책을 반대하는 신하를 목을 베어 머리를 걸어두고 국민들을 공포에 몰아넣고 있는 야만적인 조선 왕국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 당시 미국 문필가 에드먼드 쓴 서울의 모습은 잠깐 인용해 보자. 나는 이른 봄 어느 날 양반 행차에 한몫 끼어 인천에서 서울까지 걸어갈 수 있었다. 나는 조선 양반들이 타고 있는 가마에 올라타고 갔는데 그 가마라는 것은 양반들이 가마를 메고 있는 백성들을 메고 있었다. 처음에는 가마에 타는 것이 기분 좋을 것 같았는데 막상 타고 보니 가마를 메고 쩔쩔 메고 있는 백성들이 가엾었다. 조선은 폐쇄된 나라라는 소문을 들은 나는 해가 지면서 성문을 닫는 소문을 듣고 성 안에 못 들어가면 밖에서 노숙이라도 하지 않을까 몹시 걱정이 되었다. 우리는 다행히 성문을 닫기 전에 서울에 관문이라 할 수 있는 남대문 앞까지 도착할 수 있었다. 우리들은 인도한 양반 책임자에 있던 한 사람이 가마는 수문장의 허가 없이 입장할 수 없는지 남대문이 수문장에게 입성 허가를 받는 도중에 하도 허리가 아파서 가마에 잠깐 내려보았다. 남대문이라는 성문은 굉장히 커런데 문 앞에 있는 거지 같은 집이 비하면 너무나 대조적이었다. 인천에서 서울까지 오는 도중에 본 다 쓰러져 가고 있는 초가집 지붕의 토담집에 비하면 너무나 웅장했다. 새로 문을 잠근 두 짝문 앞에는 문을 지키는 이상한 군복을 입은 군인들이 서 있었는데 그들이 갖고 있는 창에는 붉은 깃을 달고 있었다. 위험을 보이려는 것 같았다. 미국에서의 권총을 갖고 싸우는 광경을 자주 보아온 나는 그들이 갖고 서 있는 창이 우스꽝스럽게 보였다. 나는 가마 뒤에서 우리가 미국에서 싣고 온 소와 나무 잎 옆을 지나서 남대문이 열린 모습 안을 살짝 호기심 있게 들여다보았다. 놀라웠다. 나는 인천에서 서울 오는 동안 좁고 더러운 길만 보아왔던 조선이라는 나라가 남대문이라는 80자가 넘는 넓이의 대로가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었다. 나중에 한 일이지만 서울 장안에는 이런 넓은 길이 4개나 있었던 것이다. 정말 서울은 우리가 미국에서 듣던 조선과는 다른 세상이었다. 길가에 가게나 집은 서로 붙어있는 당친집이 있었지만 다니는 사람들은 남자들일 경우에는 등에 무엇인가를 지고 나르고 있었고 아녀자들은 머리 위에 보따리를 이고 다녔다. 밤이 되자 술락꾼들이 순찰하며 이 집 저 집에 불 박힌 모습을 보고 서울의 첫인상을 지울 수가 없었다. 이렇게 외부 세계에서는 조선이라는 나라의 호기심투성이었다. 아펜셀라는 이 참혹하고 무자비한 집권층에 파고들고 있던 천주교가 박해를 받고 뿌리를 내리지 못했던 과거를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아펜셀라는 양반들보다도 일반 백성들에게 상대로 선교 활동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생각을 감지하였다. 그래서 그는 첫 단계로 일반 백성들을 상대로 하는 배제학당이라는 학교를 세우고 학교가 커지다 다음은 학보를 발견해서 무자비하게 할 대로 참혹한 집권층에 대해서 글로서 설교 아닌 설교를 하였던 것이다. 이에 앞장선 것은 물론 이승만이었다. 배제학당에서 아펜셀라 다음으로 이승만을 제일 사랑한 사람은 화학선생이었던 노블 박사였다. 노블은 이승만에게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이었다. 노블이 이승만에게 새로운 세계의 불을 지펴준 사람이었다면 아펜셀라는 이승만을 키워준 사람이었다. 아펜셀라는 정말 정력이 넘치는 미국인이었다. 아펜셀라는 영어를 빨리 익히려면 교내 신문을 만들어보라고 하였고 이에 곁들여 한글로 된 신문을 만들어 개화하는 신문을 만들어보라고 하였던 것이다. 이승만은 인쇄소를 하고 있던 김규식이라는 사람을 운명의 김규식을 만나게 된다. 김규식의 숙부가 이승만의 식물 발행을 도움으로써 이승만으로서는 물을 만난 물고기처럼 힘을 얻게 된 것이다. 김규식은 1881년 경상남도 동네 무사 종사관이었던 김지성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 태어나자마자 그는 본가에 있는 강원도 홍천으로 이사갔다. 김규식의 아버지 김지성은 청나라 원세계의 내정 간섭과 일본과의 불평등 교육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자 민씨 정권의 대일 무역 정책을 비판하는 상소문을 올린 것이 빌미가 되어 유배를 당했던 것이다. 형
김규찬은 큰아버지 김우성의 양자로 갔고 그는 의지할 곳이 없었던 것이다. 김규식은 어머니가 죽었기 때문에 어린 김규식은 너무 숙부들의 집에서 맡겨졌으나 숙부들과 친척들도 생활 형편이 어려웠다. 1886년 5월 국어를 하던 김규식이 언더우드 선교사를 찾아갔는데 외모는 남루했지만 아이의 눈엔 총기가 있어서 보여 언더우드는 그를 조선의 첫 고아원 겸 예수학당, 지금의 경신학당의 학생이 됐던 것이다. 이승만은 김규식과 함께 조정에 대한 신랄한 비판글을 서슴지 않고 글을 올렸다. 아펜셀러가 일일이 조선 조정을 의식해서 원고를 일일이 체크하는 일 때문에 그동안 자유롭게 글을 올리지 못하여 울분에 차표했던 그는 아펜셀러의 눈을 벗어나자 김규식과 함께 쏟아지는 봄물처럼 조정을 비판하는 글을 쓰기 시작한 것이다. 우리 조선 동포들이여 각성하라. 신분이 높은 사람이건 선한 사람이건 높은 벼슬을 한 사람이든 일반 백성들이여 이 나라가 이 지경으로 만든 것은 각자가 책임이 있다는 것을 명심할지어다. 우선 보라. 지금 조정 대신들 중에는 나라에 어떻게 되든 말든 저들만 위한 권력을 휘두르며 나라를 팔아먹고 있다. 고관 대적들에게 묻고 싶다. 그대들은 아는가? 지금 당신들이 저지르고 있는 짓들이 나라의 기틀을 허무는 일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리는 바에 의하면 그대들은 채통과 명분만 따지고 있다가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도 사리소욕만 채우고 있으니 어디 될 말인가? 일례를 들겠다. 그대들 중에는 나라가 흔들리는 와중에도 재빨리 변신 직책을 이용해서 재물 모기에 열중하고 있다는데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 고관 대작들만 그런 것이 아니다. 거느리고 있는 조선의 말단 벼슬아치들은 어떤가? 그대들의 손발 노릇을 하면서 힘없는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마구 거둬들여 착복하고 있는데도 나는 모른다. 나는 그들을 통제할 권한이 없다면서 발뺌을 하고 있다지 않던가. 국법을 어기고도 뻔뻔한 얼굴을 변명만 들어놓으며 횡설수설하는 그대들을 우리 백성들은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나라의 전체를 생각하지 않고 사리사욕만 챙기는 그대들이요. 그대들에게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게 만든 것을 추궁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은 나는 알고 있다. 그대들은 이제까지 사악한 죄는 모두 저질러 놓고 모두가 백성들 때문이라고 하기 때문이다. 나는 그대들만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다. 우리 백성들 중에는 위 나열한 제약이 모두 집권층 잘못이라고들 하지만 모두들 그들만의 책임만도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대들도 나라가 기울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고도 나는 일반 백성들이니 관계 없다고 생각하는 못된 버릇 때문이라는 것도 알아야 한다. 우리의 힘없는 백성들인데 나라가 잘되고 못되는 것이 우리들에게 무슨 잘못이 있느냐고 항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서양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았다.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시민의 권리를 주장했다. 저 영국의 마그나 카타가 그랬다. 고관 대작이나 백성들은 명심할지어다. 지금 세계 정세는 약육강식의 세계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간 나라가 약한 나라를 집어먹는 세상이다. 청나라, 일본, 러시아가 호시탐탐 우리 궁궐을 드나들며 총칼을 번뜩이고 있는데 고관 대작들은 상황을 이용해서 축제하기에 바쁘고 백성들은 나라와 관계없는 일이라고 발뺌만 하고 있으니 이게 어디 독립된 국가의 고관 대작이고 백성들이라 할 수 있는가? 이 나라는 예세 때문에 인도나 인도 차이나처럼 식민지로 전락하고 있다. 막아야 한다. 나라가 독립된 나라가 돼야 된다. 청나라 눈치나 보더니 이번에는 일본의 눈치만 보는 이 나라가 어찌 독립된 국가라 할 수 있는가? 나라의 독립의 기초를 확고하기 위해서 일어나야 한다.